사오가 서모에게 마침내 고백하려는 순간 옆방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사오는 말을 끝내지 못했는데, 이 악취의 원흉이자 사모가 울면서 걱정하던 그 친구의 정체는 바로 유코 스컹크 브래들리였습니다. 5호의 언니인 크리를 감시하기 위해 유코를 투입시켰는데 교통사고로 유코가 병원에 입원했고, 크리로부터 유코를 보호하기 위해 팀원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2호가 유코 브래들리를 이렇게 개조했습니다. 죽음의 광선. 뭐야 이거? 아무튼 사모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게 바로 이 스컹크라는 것을 알게 된 사오는 화를 냈죠. 그렇게 에피소드가 끝나려는 찰나 나중에 사모가 사오에게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고 묻고, 사오는 마침내 고백을 하기는커녕 사모 네 신발끈이 풀렸다고 말하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언제 한 번은 주인공들이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사악한 교관에게 세뇌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고 생각돼서 어떤 캠프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모와 이오는 덤불 속에 혼자 있는 아기 스컹크를 발견했고, 두 사람은 이 스컹크에게 브래들리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러나 임무 수행보다는 아기 돌보는 것을 우선시한 2, 3호를 본 1호는 이 멍청이 때문에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등 브래들리에게 막말을 했으나 위기에 처한 자신과 팀원들을 구해줬고, 악취로 아이들의 세뇌를 풀어줬으며 사악한 캠프 교관을 무찌르는 것에 큰 도움을 준 브래들리에게 1호는 메달을 주며 브래들리를 6호로 임명했었습니다. 이 브래들리라는 이름은 해당 캐릭터의 성우이면서 4호의 성우인 디 브래들리 베이커에서 가져온 걸로 보였으나,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이름이 겹친 것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3호 쿠키 산반, 히피호비라는 토끼 전용 로봇을 가진 그녀는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팀원들 중 가장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소녀지만, 지나치게 산만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들, 특히 무지개 원숭이 인형을 누군가가 망가뜨리거나 모욕하면 최상급 전투 요원인 4호나 1호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포악해지는 소녀죠. 산만한 게 도가 지나쳐서 닿으면 동물로 변하는 광선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더니 그대로 그 광선을 맞고 동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3호는 냄새를 통해 무지개 원숭이 인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해 무지개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섬을 찾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능력은 우주에서도 통합니다. 원래 무지개 강아지 혹은 무지개 고양이로 하려 했으나 이미 누가 사용하고 있었고, 저작권 문제를 우려해 무지개 원숭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의 기지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햄스터들의 공로를 인정해 매년 하루는 햄스터들을 푹 쉬게 해주는 더 햄스터 홀리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례 행사를 만든 요원이 3호입니다. 언제 한 번은 3호가 집안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보일러의 온도를 높였는데 너무 높게 조정했는지 집안에 용암이 흐르는 등 개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초반부에 3호의 아버지가 3호에게 보일러를 건들지 말라면서 화를 내는 장면은 제작자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3호에게는 무시산반이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언니처럼 무지개 원숭이를 좋아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소녀로 5호와 크리와는 달리 무시는 언니 3호와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2호의 어머니가 3호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저녁 만찬이 시작되려는 순간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더니 3호가 아끼던 무지개 원숭이 인형이 사라집니다. 당황해하는 3호의 말에 2호의 어머니는 자신이 준비한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며 뚜껑을 여는데, 그곳에는 포크에 찔려 살해당한 인형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가운데에 있다며 집을 봉쇄한 뒤 뛰어난 추리를 선보이는 2호. 2호는 무지개 원숭이 인형을 살해한 범인으로 3호의 동생 무시산반을 지목합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포크가 전등이 깜빡인 뒤 무시의 자리에 있던 포크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무시가 맞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이유는 언니가 이 특별한 무지개 원숭이 인형을 계속 껴안는 것에 질투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3호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나중에 둘이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간 걸 보면 화해한 것 같습니다. 이 무시라는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그렇다면 2호의 어머니가 만든 저녁 식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앞에서 2호의 추리에 감탄한 3호의 어머니가 그럼 이번에는 사라진 칠면조를 찾아보라고 말하는데, 2호는 크랜베리로 속을 채운 그 칠면조를 먹은 사람을 찾는 건 쉬울 거라고 말합니다. 네, 저녁 만찬에 올라올 칠면조가 사라진 이유는 2호가 먹어서. 2호 호가스 페니스 길리건 주니어. 칠리 핫도그를 좋아하는 비행 고글을 쓴 식탐이 강한 소년으로 반 친구들과 5호도 인정할 정도로 말장난을 활용한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며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기계들을 만드는 섹터 V의 기술 담당자입니다. 2호의 본명인 길리건이 1960년대에 방영했던 미국 드라마 길리건즈 아일랜드의 주인공 윌리엄 윌리 길리건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됐으나, 제작자는 여기서 따온 것은 아니고 그냥 길리건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2호는 뛰어난 미니 골프 실력을 가졌으며 언제 한 번은 몸이 작아진 채로 어떤 찌질이 악당과 지하실에서 골프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만화 설정상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탄산음료를 먹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지하 비밀 소다 클럽에 음료수를 밀수하는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1호처럼 리더의 역할을 맡고 팀원을 이끈 에피소드가 최소 1개씩은 있는 반면, 2호는 유일하게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으며 리더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리더가 되면 비행선을 조종할 수 없어서. 2005년에 나온 2곱하기4 테크놀로지 핸드북이라는 이웃집 아이들 설정집에 따르면
있습니다. 이호는 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사오와 친구였다고 하며 사오는 이호의 집에 있는 TV 리모컨을 부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호는 오호의 언니 크리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에게 추파를 던진 적도 꽤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이호가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해 10대가 된 적이 있는데 이때 크리는 10대가 된 이호에게 반했고 서로 데이트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호에게는 톰이라는 이름의 7살짜리 남동생이 있습니다. 토미는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형에게 삐져서 악당 감기군과 손을 잡고 형과 그의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토미가 감기군에게 요원들을 단숨에 전멸시킬 정도로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들어준 것으로 보아 토미는 형처럼 기계를 다루는데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토미는 주인공들에게 여러 민폐를 끼쳤지만 이웃집 아이들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웃집 아이들 북극 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토미는 넘버 T라는 암호명으로 조직의 공식 요원이 됩니다. 그렇게 축하 파티를 즐기던 중 즐거운 아버지 저택에 잠입했던 요원의 무전을 듣게 되고 토미와 주인공들을 포함한 다수의 요원들이 즐거운 아버지의 저택으로 쳐들어갔으나 당하면 동물이 되는, 그것도 이웃집 아이들만 동물이 되는 즐거운 아버지가 만든 이 장치에서 나오는 광선으로 인해 토미를 제외한 모든 이웃집 아이들 요원이 동물로 변해버립니다. 왜 토미만 변하지 않았냐면 조직의 요원들만 동물로 변한다는 것을 간파해낸 토미는 이웃집 아이들을 그만뒀기 때문이죠. 그렇게 토미는 즐거운 아버지와 즐거운 아이들의 코딱지를 이웃집 아이들 암호묘들에 등록시켜 그들을 동물로 변신시킨 뒤 장치를 파괴하고 위기에 빠진 조직을 구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규칙상 한번 탈퇴한 요원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에 토미를 요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토미는 이제 어둠 속에 숨어 혼자서 어른들과 맞서 싸우는 배트맨을 패러디한 더 토미가 되겠다며 달기지를 떠나고 그렇게 토미의 파란만장한 조직 생활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어느 한 팬분이 제작자에게 이제 토미는 이웃집 아이들이 아니니까 조직의 퇴역식을 거쳤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차피 토미가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고 무엇보다 토미가 너무 크게 울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조직에서 그의 퇴역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동물로 변한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이 양인데 이는 카넷에서 2000년대에 방영했던 Sheep in the Big City라는 만화의 패러디이며 이 만화의 제작자가 이웃집 아이들 만화의 제작진들 중 한 명입니다. 또 해당 에피소드에서 이 캐릭터는 유이왕의 패러디라고 합니다. 영업한 이웃집 아이들에서 2호의 성우와 1호의 성우는 똑같습니다. 1호 나이젤 몽고메리 우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6일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다고 하며 팀원들이 좀 쉬라고 해변가에 1호를 던져넣을 정도로 임무 수행을 우선시하는 일 중독자로 섹터 V의 메인 리더이자 팀원들 중 가장 큰 엉덩이를 가지고 있죠. 원래 섹터 V의 메인 리더는 5호였다고 하며 1호는 조직의 후보생 시절에 성적이 꼴찌였으나 1호의 잠재력을 본 5호는 그의 성적을 조작했었다고 합니다. 1호라는 암호명에 맞게 뛰어난 신체 능력과 머리도 굉장히 좋으나 팀원들 중 유일하게 파리를 무서워합니다. 좀 심하게 억측을 난무하는 편인데 10대들이 그저 평화롭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노는 클럽 포인트를 어른들이 10대를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악한 어른들로 개조하는 공장으로 착각해 이 평화로운 것을 머스타드 소스로 초토화시킨 적이 있으며 그냥 자고 있는 아기들을 보고 어른들이 아기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모아놨다고 착각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머리지만 과거에는 갈색의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사라진 원흉은 바로 즐거운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며 작중 대사로 봤을 때 사라진 머리카락은 다시는 자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1호는 무지개 원숭이 팬티를 입고 다닙니다. 1호에게는 리지 디바인이라는 이름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1호가 팀원들에게 자신을 그냥 친구라고 소개한 것에 화가 나 정신 조종 헬멧을 1호에게 씌운 뒤 첫 데이트를 로맨틱하게 한 적도 있으며 리지는 요리 실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호와 리지는 서로 다투는 상황은 여러 번 있었지만 에피소드 끝에 가서 화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보다 임무 수행을 우선시하는 1호의 행동에 리지는 화가 쌓일 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62호는 1호에게 선한 어른들까지 모든 어른들을 제거하려는 조직 내 스플린터 쉘이 1호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고 1호는 스플린터 쉘의 속셈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요원을 362호와 같이 잡으러 갔는데 이를 본 리지는 1호가 다른 여자랑 떠났다고 착각했고 화가 난 리지는 1호의 기지로 달려갔는데 어째선지 기지의 컴퓨터가 리지를 가두고 리지를 구하러 온 1호를 보며 리지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고 나랑 어울린다며 기지의 컴퓨터가 리지를 제거하려 합니다. 당연히 1호는 컴퓨터의 프로포즈를 거부하죠. 그 말을 들은 기지의 컴퓨터는 1호와 리지를 붙잡고 자폭 시퀀스를 가동합니다. 가실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 이거죠. 이때 리지는 1호에게 자신의 생일을 기억 못한 것과 자신보다 임무 수행을 우선시하는 것 등 그동안 1호에게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는데 이걸 들은 컴퓨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고 이때를 놓치지 않은 1호는 리지를 구합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두 사람이 화해하고 에피소드가 끝나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리지는 방금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고 이렇게 위험한 연애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며 결국 1호와 헤어집니다. 그렇게 슬프게 에피소드가 끝나려는 찰나 두 명의 알 수 없는 인물이 컴퓨터가 우리를
위해 잘 움직여줬군. 그래, 이제 1호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끊겼어. 그는 준비됐어 라는 대화를 나누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1호의 복장은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를 패러디한 것이고 폭주한 기지의 컴퓨터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할 9000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과거 파피라는 이름의 사악한 어른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빠져나오는 두 명의 아이들, 붉은 자켓을 걸친 남자아이는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며 옆에 있는 나무를 발로 찼는데 어떤 비밀문을 발견하고 겁 많고 소심해 보이는 벤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끝내주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간 그 끝에는 어른들의 폭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더 북 오브 K&D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피에게 대항할 수단이 생겼다며 벤에게 함께 맞서 싸우자고 하지만 파피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붉은 자켓을 걸친 남자애는 자신을 영어라 칭하며 동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공장을 파괴했으며 파피를 쓰러뜨리고 그의 힘에 관한 기억을 지워 평범한 어른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을 파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 이웃집 아이들의 시초라고 하며 영어는 현 이웃집 아이들의 설립자이자 전설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전설 속의 요원 영어가 사용했던 물건들과 이웃집 아이들 조직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 등을 모아놓은 진짜 개쩌는 이웃집 아이들의 박물관에 피즈, 사장, 나이트 브레이스, 윙크와 피브, 볼기치기 맥작, 정신나간 고양이 여사, 아이스크림 아저씨들 등 각종 악당들이 습격하고 이웃집 아이들의 달기지에는 끈끈이 수염선장이 침입하는 등 조직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호는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곳의 물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달기지로 지원을 와달라는 86호의 명령을 무시하고 박물관으로 지원을 가지만 어째선지 악당들이 갑자기 후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기지는 공격받고 있는 상태. 다행히 주인공들의 활약으로 달기지의 습격은 저지하지만 핵심 기지인 달기지의 지원 요청을 무시한 1호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물관 측의 101호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악당들이 영호의 기억 재생 장치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장치로 퇴역당한 요원들 혹은 어른이 된 요원들의 기억을 복원시켜 조직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장치의 성능이 뛰어나던 걸 알지만 다른 수많은 것들은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혹시 함정일 수도 있으니 일단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자는 362의 명령을 1호는 또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입니다. 1호는 즐거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악당들이 모인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데 예상대로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 기억 재생 장치는 이웃집 아이들의 유전자로 작동되는 물건이었고 이걸 훔치면 당연히 조직의 요원들이 올 것을 알기에 즐거운 아버지와 악당들은 대놓고 여기에 있던 것이죠. 결국 즐거운 아버지는 1호의 코딱지를 이용해 이 기억 재생 장치를 어느 한 할아버지에게 발사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과거에 영호가 해치웠던 기억을 삭제했던 파피라는 이름의 악당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에 관한 기억을 되찾은 파피, 이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준 즐거운 아버지에게 고맙다 아들아, 이제 내 눈앞에서 꺼져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즐거운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깨운 이유는 즐거운 아버지 혼자서 이웃집 아이들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고 할아버지 본인이 기억하는 즐거운 아버지는 그의 다른 형제보다 덜 떨어졌기에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느껴져서 그에게 꺼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횡당한 즐거운 아버지는 쓸쓸히 퇴장하고 할아버지는 이웃집 아이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과거의 아이들이었던 모든 어른들을 노인 좀비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1호는 죄책감이 들었으나 101호의 말에 따르면 이 기억 재생 장치는 영호의 유전자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이며 그런 장치가 1호의 코딱지 즉 1호의 유전자로 작동됐다면 DNA 추적 장치를 이용해 1호의 코딱지를 통하여 영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1호는 영호를 찾으러 가는데 DNA 추적 장치는 1호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거 파피를 쓰러뜨렸던 이웃집 아이들 전설 속의 요원 영호는 1호의 아버지 몬티우노였습니다. 그러나 햄스터들, 달기지에 남아있던 최후의 요원들까지 모두 노인 좀비가 된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기억 재생 장치로 과거 이웃집 아이들 시절의 기억을 되찾은 몬티, 아니 영호는 1호를 어째선지 즐거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즐거운 아버지는 영호를 아는 것처럼 대하는데 즐거운 아버지의 정체는 영호의 동생이자 1호의 삼촌인 과거에 찌질대면서 도망쳤던 벤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증오하는 파피,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이죠. But if you're my uncle, then that makes grandfather my grandfather. 영호는 자신에게 계획이 있으니 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때 즐거운 아이들이 나타나 영호를 공격합니다. 벤은 할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아준 자신을 매몰차게 내친 것에 화가 나 영호와 1호에게 일시적인 동맹을 권하며 영호를 공격하려는 즐거운 아이들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아이들은 일단 이웃집 아이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며 벤을 밀치고 1호에게 총을 겨누는데 그때 영호가 기억 재생 장치를 즐거운 아이들에게 발사합니다. 이웃집 아이들 조직 내에서 섹터 G의 요원들이 실종 상태라고 하는데 즐거운 아이들이 바로 이 실종된 섹터 G의 요원들이었습니다. 벤이 그들을 즐거운 아이들로 세뇌시켰던 거죠. 그러나 세뇌 장치가 너무 강력했던 건지 섹터 G의 요원들은 언젠가 다시 즐거운 아이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So let's use the time we have. I want to do something good before I have to wear those dorky outfits again.
1호와 지구역의 요원들은 달로 향했고 영호와 벤은 할아버지에게 맞서 싸웁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계속 없는 자식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 벤은 You bad. 자신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더니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영호 혼자서 할아버지에게 맞서 싸우죠. 한편 달에 도착한 1호는 노인 좀비가 돼버린 자신의 팀원들을 마주하고 아무리 뛰어난 1호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모두 상대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섹터 G의 요원들이 1호를 구해줬으나 결국 섹터 G의 요원들은 다시 즐거운 아이들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1호는 기지를 발휘해 즐거운 아이들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으나 기지의 자동 운전 시스템이 고장나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이 조종 장치가 5개나 돼서 또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보호복이 노인 좀비화를 막는다는 것을 알아낸 1호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이웃집 아이들 달기지를 지구로 날려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왜 달기지를 지구에 추락시켰냐면 퇴역식에 사용되는 기억 제거 장치가 달에 있기 때문이죠. 영호는 자신을 미끼로 이 기억 제거 장치가 있는 곳으로 할아버지를 유인한 다음 동기어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했고 결국 할아버지의 기억이 지워지면서 자신의 힘에 관한 기억도 지워졌기에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전설 속의 요원 영호를 팀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1호는 기억 재생 장치를 이용해 영호의 기억을 복구하려 했으나 장치는 망가져 있었죠. 그 장치를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영호 몬티 본인이었습니다. 몬티는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아들이 자신의 기억을 복구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모험을 떠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자신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And I need to complete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my life. Being a good father to my son. 그렇게 아무명 이웃집 아이들 영호를 찾아라가 끝이 납니다. We are Kids Next Door. 제작자의 블로그에 따르면 할머니도 추가하려 했으나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 폐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즐거운 아버지도 1호와 혈연 관계이다 보니 1호도 이 검은 옷과 불을 다루는 능력을 이어받았냐는 팬들의 질문에 제작자는 아마 그럴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1호가 그 능력을 쓸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가능은 한데 아마 쓰진 않을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느 방송국의 한 스튜디오, 어떤 남자가 붉은 모자를 쓴 흑인 여성과 대머리의 뚱뚱한 남성, 동양인 여성, 선글라스를 걸친 백발의 남성을 초대하고는 그들에게 1호와 함께했던 마지막 작전 그리고 1호의 행방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어린이 된 주인공들입니다. 어린이 된 2, 3, 4, 5는 1호와 함께 수행했던 마지막 작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아이들은 평소처럼 자신들만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먹고 그 모습을 생중계하여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절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호는 위치 추적 장치를 그들에게 붙여 그 현장을 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실패했죠. 그렇게 팀원들과 기지로 돌아왔는데 어째선지 기지 안에는 즐거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능욕하기 위해서 여기 있던 것이죠. 이제 즐거운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를 먹으려는데 그곳에는 케이크 대신 74.2395가 있었죠. 74.2395는 악당들과 이웃집 아이들 요원 다수를 낡은 무지개 원숭이 놀이공원에 모아두고 즐거운 아이들의 생일 케이크를 우승 상품으로 걸고 보물찾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즐거운 아이들과 즐거운 아버지도 이 대회에 참가하죠. 각각의 보물들은 점수가 달랐고 8시까지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사람 혹은 팀은 즐거운 아이들의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다른 팀과는 달리 주인공 팀은 계속해서 보물을 찾는데 실패하고 포기하려는 1호에게 오우는 따끔한 말을 던지며 정신 차린 1호는 팀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진 뒤 보물을 찾아 나서는데 3635가 리스트에 있는 보물 중 하나인 즐거운 아버지의 담뱃대를 가지러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즐거운 아버지의 담뱃대는 이걸 제외한 리스트의 다른 모든 보물을 가져와도 이길 수 없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졌기에 즐거운 아이들과 즐거운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우승은 확정이었습니다. 3635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막으러 온 주인공들. 그런데 3635는 누가 자신을 만지면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있었고 1호가 자신을 만진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데 결국 즐거운 아버지에게 들키고 맙니다. 다행히 훌륭한 팀워크로 주인공들은 즐거운 아버지를 구덩이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으나 자신을 도우러 온 주인공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3635의 행동에 화가 난 8035는 즐거운 아버지의 담뱃대를 1호에게 건네줍니다. 이제 이걸 들고 가면 주인공 팀은 우승 확정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볼 리 없는 즐거운 아이들과 즐거운 아버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즐거운 아버지를 다른 팀원들이 상대할 동안 1호는 담뱃대를 들고 무지개 원숭이 놀이공원으로 향했으며 자신의 앞을 막는 즐거운 아이들을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칩니다. 그렇게 보물찾기 대회에서 우승한 1호 74.2395는 1호가 우승할 줄 알았다며 1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그곳에는 즐거운 아이들의 케이크가 아닌 웬 케이크 형태를 한 우주선이 있습니다.
전 우주에 걸쳐서 어른들 그리고 노아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은하계 이웃집 아이들은 각 행성마다 최고의 요원을 한 명씩 선발한다고 합니다. 은하계 이웃집 아이들은 지구의 이웃집 아이들이 아직 다른 행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으며 이웃집 아이들 내부에 스플린터 쉘이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시선을 분산시킨 뒤 몰래 1호를 관찰했었죠. 1호는 이 은하계 이웃집 아이들로부터 선택받았고 이 보물대에는 1호를 데려오기 위한 눈속임이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는 반드시 도와준다는 신념을 가진 1호는 망설임 없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으나 한번 우주로 떠나면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 다시는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1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현 이웃집 아이들 최초의 여성 요원이었던 999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1호랑 알고 지낸 2호는 자신이 아끼던 만화책과 과자들을 선물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일 뭐하고 놀 거냐고 농담을 던지는 3호. 과거 작은 키로 놀림받았던 자신을 구해준 1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우주 어디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4호. 1호는 자신이 방황했을 때 언제나 따끔한 말로 바로잡아주었던 5호에게 선글라스를 건네주며 섹터 V의 리더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Even if we never see each other again, just promise me one thing, that you'll never grow up. Even if you're 100 years old and don't remember a thing about our times together, you'll still be a kid at heart, okay? Kids next door! Goodbye. 그렇게 1호는 우주로 떠나고 그때가 마지막이었다고 이제는 어른이 된 3호는 어른이 된 2호의 품에 안겨 웁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주인공들에게 1호의 마지막 행적에 관하여 질문을 한 사람은 바로 즐거운 아버지. 즐거운 아버지는 아마도 1호를 찾아서 그리고 자신의 담뱃대를 찾아서 우주 어딘가로 떠났을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5호는 우리 모두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말했어. 그래, 좀 이따 달기지에서 보자고 하는데 5호가 통화한 사람은 이제 지구로 복귀한 1호였습니다. 그렇게 암호명 이웃집 아이들의 마지막 화가 끝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주인공들의 미래가 공개되었는데요. 2호랑 5호 그리고 4호랑 3호가 결혼했으며 3호는 무지개 원숭이 회사의 사장이 됐고 4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8년 1월 21일에 암호명 이웃집 아이들은 종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에 이웃집 아이들 팬덤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015년 2월 8일에 이웃집 아이들 공식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넘버바인이라는 계정이 생겼고 이후 3월 19일 유튜브에 스탑 더 GKND라는 제목의 이웃집 아이들 후속작 관련 티저 영상이 하나 공개됐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노아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커져서 어른이 셀 수 없이 많아진 지구를 정화하기엔 너무 늦었으니 지구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은하계 이웃집 아이들의 명령을 수행하려는 1호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또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캐릭터들, 성우, 제작진 등 만화와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면 반응하는 레인보우 몽키즈라는 웹사이트가 생겼으며 이 사이트에 갤럭틱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2015년 3월 31일 11시 59분을 가리키는 카운트다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4월 1일이 되자 스탑 더 GKND라는 제목의 6분 29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었다고 합니다. 무지개 원숭이 사이트에 환장하는 3호와 그걸 보고 짜증내는 4호에게 넘버바인이라는 요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이 넘버바인의 정체는 바로 리지 디바인이었습니다. 리지는 지구가 곧 파괴될 것이며 어서 탈출하라고 3호와 4호에게 경고하지만 곧이어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리지의 통신은 끊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GKND 티저 영상을 또 한번 보여주며 영상이 끝나려는 찰나 4호가 지금 당장은 GKND 시리즈가 나올 계획은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라고 말하며 송신 종료하고 영상이 끝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잠잠했던 이웃집 아이들 팬덤은 그야말로 폭발했고 후속작 제작 청원에 수많은 팬들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후에 제작자가 말하길 쇼가 끝날 무렵에 이웃집 아이들 후속작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카네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4년 9월 은하계 이웃집 아이들의 파일럿 버전을 내가 직접 만들어 깜짝 공개하면 어떨까?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카넷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즉 이웃집 아이들 후속작 티저 영상은 팬서비스면서 후속작 제작에 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었던 거죠. 제작자는 이를 은하계 이웃집 아이들 실험 프로젝트라고 칭했으며 본인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팬덤의 많은 관심과 열정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제작자는 카네 측으로부터 정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웃집 아이들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1년 아까 말한 웹사이트에 갤럭틱이라고 입력하면 나오던 스탑 더 GKND라고 적혀있던 티저 영상이 스탑 더 GKND 2021이라는 제목으로 재업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유튜버분의 암호명 이웃집 아이들 관련 영상에 우리는 GKND에 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 문제다 라는 댓글을 제작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아 카툰 네트워크 측이 이웃집 아이들의 후속작에 다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